네, 안녕하세요. 다이나모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한 사례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웨비나의 구성은 다이나모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규모 검토 자동화, 단계별 자동화, 그리고 상상 플렉스와 다이나모 팩토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발표를 진행하게 된 상상진학 기술연구소 조원호 팀장이라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위클리 다이나모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프로젝트를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계훈 연구원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상진화 기술연구소 문경은 연구원입니다. 저는 상상플렉스 다이나모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고요. 다이나모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대한 프로젝트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번 웨비나의 스페셜 게스트인 이재욱 박사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래스마트건설연구본부에서 BIM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이재욱입니다. 네, 일단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대한 소개에서부터 간단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이제 레베이스에서 사용되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대한 이미지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이나모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이번에 참여를 하셨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혹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지 제가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 웨비나에서도 그렇고 이제 다이나모 R&D 쪽 파트를 맡아서 열심히 이런저런 프로젝트들을 연구하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페이스 플래닝 관련된 내용을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다이나모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뭐 규모 검토를 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 이 내용들을 알고리즘을 좀 수정해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돌리게 되면 다음 이미지와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면서 아무래도 실무에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떻게 될지 많이 고민을 하게 됐고,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은 뒤쪽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중에서도 올해가 아니죠. 작년에 이제 공동주택 자동화 쪽을 이제 레빗 다이나모,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해서 진행한 사례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우선 차근차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위해서 제가 샘플 파일을 한 개 가져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눈사람이 있죠. 네, 눈사람의 머리 그리고 가슴 부분, 이제 다리 부분을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죠. 이 조절을 사람이 하나씩 하게 된다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이 조절할 수 있는 크기 값을 인풋 값으로 놓고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으로 돌리면 이렇게 쉽게 여러 알트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되게 간단한 사례였고요. 그 다음 사례는 이런 항아리 형태가 있는데 윗부분, 중간 부분, 그 다음에 하단 부분, 높이 이런 부분을 다이나모에서 슬라이드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적인 조절 또한 가능하지만 이번 사례는 제가 좀 특이하게 몇 주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엑셀 파일이 뭘로 보이시나요? 네, 바로 로또 번호입니다. 지금까지 로또 번호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뒤쪽에 있는 백그라운드 이미지에는 로또에 대한 그 마킹하는 순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걸 다이나모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으로 돌리게 되면 다음과 같은 아웃풋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알고리즘을 짜서 2번 정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쉽게도 5등도 당첨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말씀을 드리게요.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다이나모에서 사용을 하실 때 중요한 부분은 저 규칙, 아웃풋을 어떻게 낼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로또를 맞추려면은 기존에 당첨된 번호를 그대로 산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그 알고리즘에 저는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당첨이 되고 있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시사하는 바는 당첨 번호를 만들 수 있는 알고리즘을 다이나모에 녹여서 구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규칙을 어떻게 만들어서 아웃풋을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알고리즘을 완성하면 그것도 웨비나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살짝 되시나요? 아무래도 좀 다른 사례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테스트한 사례들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모와 그래스호퍼를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이제 뭐 갈라파고스와 살짝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구동 방식이라든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차이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스페셜 게스트로 참여해주신 이재욱 박사님에 대한 소개와 간략한 지금까지의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욱입니다. 저는 그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석사를 했고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이제 빌딩 디자인, 디지털 디자인과 그 빌딩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 받기 전에는 그 현대건설 건축사업본부 건축설계실에서 설계 관련 업무를 약 3년 정도 진행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21년도 정도까지 수행했던 그 연구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그 디지털 디자인과 그리고 환경 평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약 2015년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건축물 인면에 그 라이노 그래스호퍼를 이용해서 인면의 디자인을 다양하게 만들고 이제 랜덤 디자인 방식을 포함해서 자동으로 설계를 하게 되고 이를 이제 환경평가 기술이랑 연계를 해서 최적의 인면 대안을 만들어내는 이런 연구를 최초로 진행을 했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그 일리노이 대학교에 있을 때 그 일리노이 대학교라는 캠퍼스의 모든 빌딩을 이제 라이노로 디지털 모델링을 하고 이를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얼마만큼 어떤 이 디자인적 요소가 그 건물의 환경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도 분석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논문으로 출판을 한 그런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어떤 우리 컴퓨터 시뮬레이션, 디지털 디자인 이런 설계 자동화 분야가 어떤 건축의 그 사람의 건강이라든가 그 다음에 웰빙에 관해서도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뭐 하버드 대학교 공공보건학과와 뉴욕 주립대학교 의과대학이랑 같이 이제 협업을 한 프로젝트로 실제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건물에 생활을 할 때 이제 이 건물의 환경이 디지털로 구현이 되는지 이런 연구도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입사를 하고 나서 좀 더 이제 디지털 디자인, 설계 자동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그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건설 산업에서 굉장히 낮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건설 인력이 고령화되고 있다는 이 점에서 좀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AI가 그림을 그리고 AI가 시를 쓰고 또 AI가 바둑을 두는 세상에서 우리의 미래는 AI가 어떤 설계 그리고 건설 분야를 자동화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관점을 이제 집중을 시작을 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자체는 AI가 그 엔지니어링 시스템을 디자인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머신러닝이든 AI든 다양한 어떤 최신 4차 산업 기술이 어떤 이제 건축 설계 그리고 건설 분야의 도메인과 만나서 자동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사실 뭐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설계 프로세스는 내가 설계를 하고 이 설계가 다시 평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설계로 돌아와서 설계를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시간의 낭비, 인력의 낭비가 많았는데 우리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하게 되면 어떤 이 알고리즘 상에서 설계와 평가를 동시에 이루기 때문에 수많은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이 예전에 진행하셨던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좀 라이노 그래스호퍼 쪽에서 자동화를 많이 진행을 하셨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이나모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주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와 실제 프로젝트에 대한 코업을 작년에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간단한 사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례는 구조물 설계 자동화 검토 프로세스인데요. 뭐 토목적인 이슈일 수도 있는데 충분히 건축 쪽에서도 많이 활용이 가능한 내용이어서 저도 재미있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일단 컨셉추얼한 단계는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내용 잠시 박사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가 약간 토목 분야이긴 한데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이 기법 자체가 건축 분야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활성화되었는데 이 어떤 토목 분야 그리고 구조 분야, 교량 분야 이런 분야에는 사실 거의 연구가 전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단계부터 이제 기본적인 설계 대안을 만들어내는 단계부터 진행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트러스 교량을 점과 선과 면으로 구별할 수 있고 이 다양한 요소들을 이제 변화시키면서 수많은 대안을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됐고 이런 상상을 또 상상진화에 의뢰해서 이렇게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그 트러스 구조의 다양한 대안들이 수많은 대안들이 이제 아웃풋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조 설계 자체는 어떤 디자인적인 다양성뿐만 아니라 이제 구조 성능의 해석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구조 해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카이스트와 경북대와 같이 연구를 해서 파이썬으로 이제 구현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어떤 이 트러스 구조물의 그 어떤 하중이라든가 구조 해석 분야를 이제 파이썬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올해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다이나모에서 자동으로 구현을 하면서 3D 넙스 커브에서 다양하게 생기는 이런 수많은 대안의 디자인들을 좀 어느 정도 자동으로 구조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또 함께 연구를 진행해 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제 단계별로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 초기에는 이렇게 간단한 샘플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구조 해석 부분에 대한 수치라든지 가시성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지 이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쓸모없는 대안을 그냥 만들어서 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구조적인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할지를 이렇게 이미지와 같이 테스트를 많이 진행을 했고요. 이런 과정들이 이어져 가면서 이제 박사님과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구조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이제 구조 기술사분의 어떤 도장이 있어야지 어떤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자문을 구해서 살짝 이런 산식은 어떻게 돼야 되지? 이런 부분을 다이나모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지를 차근차근 알고리즘을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단순한 트러스로 됐지만 이제 밑으로 갈수록 이제 넙스 커브를 이용해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줄 수 없을까라는 내용을 이제 박사님과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조적인 계산이 되어 있는 알고리즘에서 넙스 커브로 디자인적 요소를 주게 되면은 그것 또한 구조적인 해석이 이제 다이나모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었죠.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간단한 샘플에서부터 어떻게 법규 혹은 규칙을 넣을지, 그 다음에 그 규칙을 기반으로 형태의 디자인적인 요소만 줬을 때 이게 과연 진짜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통해서 그 결과물은 이제 컴퓨터가 뽑아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다 돌릴 수 있게 되고 이제 레빗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런 다이나모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서의 결과물을 레빗에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이나모 안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 부분을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해서 돌리게 되고 이제 요소 생성이란 부분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패밀리 세팅이랑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해놓고 가시성까지 조절을 하게 되면은 자, 제가 원하는 결과물을 선택하고요. 그 부분을 요소 작성하면 패밀리로 다 치환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규칙에 의한 결과물을 레빗으로 불러들일까에 대한 전체 플로어가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주요 요소라고, 주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간단한 지구 단위 계획 쪽의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토목 분야에 대해서도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한번 적용해 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건축 설계에서 나아가서 어떤 도시 설계, 그리고 지구 단위 설계 이쪽 분야에도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창 이슈가 되고 있었던 그 세운상가 쪽 재개발 이런 쪽을 대상으로 대지를 선정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어떻게 만들고 이 도로의 길이, 폭, 너비 이런 다양한 요소들과 그리고 이에 따라 생성되는 대지에서 그리드를 기반으로 건물들이 얼마만큼의 높이, 얼마만큼의 용적률, 얼마만큼의 건폐율로 자동으로 설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 그런 연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대안들이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알고리즘을 이제 구현을 부탁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상상진화에서 이런 알고리즘의 구현을 수행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건물을 먼저 올리지 않습니다. 이 도로의 연계성을 어떤 식으로 자동으로 구현할 건지를 먼저 라인 요소를 통해서 구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런 식으로 그리드 격자를 넣고 혹은 특별한 건축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 영상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뭐 쓸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의문을 당연히 가질 수 있는데요. 일단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나 이런 자동화 단계에서 초기에는 모든 이런 구체적인 규칙이라든지 법규를 넣기 전에 이게 자동적으로 무작위로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나 없나를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인 요소의 도로라든지 건물이 올라가는 걸 이제 확인한 다음에 더 디테일하게 이제 법규를 집어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박사님과 간단한 사례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규모 검토 자동화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일 건축물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건축 설계, 뭐 건축의 계획하면은 이제 배치 부분이죠. 이 배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재미있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조건에서부터 형태를 검색하고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아웃풋을 내는 과정인데요. 이 부분의 컨셉이라든지 요청 사항도 한번 박사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건축 설계 분야에서 그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적용했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배치의 컨셉 설계를 자동으로 해주는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상상했던 그리고 요청드렸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단순한 알고리즘으로 수많은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이제 요청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결국에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런 배치 설계의 컨셉을 보면 기역자, 니은자, 디귿자 아니면 뭐 배치, 두 개의 열 배치, 그리고 나아가서 중정이 있는 미음자 형태까지 이제 구현이 가능한지 좀 의뢰를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규 요소들이 중요했습니다. 그런 법규 요소들은 다음 이미지와 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법규 요소를 집어넣은 다음에는 이제 형태를 어떻게 구현할까를 고민하게 되었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중정형을 자동으로 쉽게 만들 수 있을까였습니다. 이 결과물을 보시면은 1000개의 알트를 돌렸을 때 4개밖에 중정형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미지를 인식을 시켰고요. 기억자 이미지를 인식시킨 다음에 아래 보시면 필터 기능이 있죠. 필터에서 어떤 값에 가까울수록 이미지와 비슷한 형태가 나오더라. 이런 부분을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빨간색으로 10 미만 15 이상이라는 저 필터 값을 만들어 놨죠. 저 값으로 최적화를 돌리면 그나마 이미지와 비슷한 형태가 나오더라라는 결과값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개 중에 4개밖에 안 나온 이 미음자 중정형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 20 몇 개까지, 이제 1000개 중에 20 몇 개까지 나오게 되었고요. 랜더마이즈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 개만 이제 값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되게 가능한 이제 최적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값 범위 안에서 다시 최적화로 돌리게 되면 그 결과값만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서 도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살짝 라이노 그래스호퍼와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더 디테일한 최적화 사례를 다음 내용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배치 자동화 개념인데요. 아무래도 스페이스 플래닝은 뭐 건축 설계, 이런 건물에 대한 내용도 쓸 수 있고, 플랜트 분야에서 뭐 플로 플랜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뭐 기기 배치, 이런 곳에서도 다 응용이 가능한 내용인데, 이런 부분은 당연히 엑셀 데이터에 공간이 정리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어떤 제약 조건을 준 다음에 결과물을 도출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간단하게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배치 컨셉에서 나아가서 이번에는 모듈 기반 설계 자동화를 좀 계획을 하게 됐었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2개 정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생활하는 이 주거 시설을 3.5m 바이 3.5m의 크기를 가진 이 획일화된 디자인 모듈로 구현을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 모듈이 조합이 돼서 건물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건설 산업이 반복되고 재설계되고 또 검토를 하게 되는 이런 인력 낭비, 시간 낭비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미래의 주거의 개념으로 어떤 모듈 기반 디자인을 생각을 했고, 또 하나의 요소는 이제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배치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그
주택 평면 약 200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각각의 이제 건물 간의 거리를 데이터베이스 스페이스 프로그래밍으로 이제 구축을 했고, 이 부분을 두 개를 조합을 해서 수많은 대안의 디자인이 평면적으로도 나오고, 나아가서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3차원으로도 이제 구현이 될 수 있게 좀 의뢰를 드렸던 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이제 스페이스 플래닝 자체가 되게 다양한 용도와 되게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새로운 스페이스 플래닝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조금 접근 방식을 다르게 진행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삐져나온 공간이 있었는데 삐져나온 공간을 없애줘 라는 이제 알고리즘을 넣고 그 결과값만 뽑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박스 안에 들어간 형태만 이제 결과값으로 도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런 식으로 공간 간의 접근성, 그 다음에 공간 성격들 간의 밀집도, 그 다음에 코어는 북쪽이 배치되는 게 점수를 가산점을 준다라든지, 거실이 밑으로 갈수록 좋으니까 남쪽에 들어가면 뭐 0점을 준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점수를 통해서 최적화를 진행하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일단은 무작위로 돌려서 내가 원하는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최적화 옵티마이즈를 위해서 이 필터링에서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이 범위를 정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최적화를 돌리면 되는 거죠. 최적화에 방금 이제 메모를 해놓은 최대 최소 값에 대한 값을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즈를 돌리게 되면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값인 값들만 아웃풋으로 도출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최적의 값을 확인하기 위한 랜덤 값을 조절을 하다가 필터링을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값들에 대한 범위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최적화에 대한 간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렸고요. 이런 사례에서부터 더 이제 좀 진보된 프로젝트는 이런 이미지가 있죠. 네. 이런 경우에는 자동화가 100% 만족시키는 결과값을 줄 수 없을 때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저 파란색이 막 겉으로 삐져나가 있죠. 80%만 안으로 들어가는 스페이스 플래닝을 하고 나머지는 살짝 움직여서 수정을 하겠다라는 이제 사전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스크립트 자체가 고도화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결정된 내용은 레빗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스페이스 플래닝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런 프로젝트는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는 작년에 이제 공동주택 쪽으로 이제 자동 혹은 반자동 검토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박사님과도 함께 진행하는 내용이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제 설계 자동화 분야를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현대건설 건축설계실에서 주거 설계를 담당할 때도 느꼈던 바지만, 이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신축 건물을 디자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대안의 디자인 요소를 뽑는 것이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제 설계사와 협업을 할 때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특정 대지 조건에서 대안을 좀 많이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도 사실상 저희가 생각하는 이 시간 내에서 수많은 대안을 찾기는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뭐 지금 보시는 대치 음압 파트처럼 우리 용적률 자체가 바뀌고 최고 층수의 기준 자체가 바뀌는 상황에서 어떤 기본적인 룰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상황에서 디자인의 요소를 다양하게 검토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구현하는 과정을 좀 검토를 해보고 싶었고, 이 과정에서 법규 검토, 그리고 공동주택의 도면의 다양성을 확보를 해서 이제 대치 음마 아파트에서 우리가 최고 층수, 용적률, 건폐율을 설정을 했을 때 그 대안들이 자동으로 배치될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의 구현을 좀 상상진에 좀 부탁을 드려서 함께 논의를 해봤던 내용입니다. 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박사님께서 저렇게 많은 타입의 정보를 CAD로 이렇게 모아주셨었고요. 저 작업을 모으는데도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리셨겠지만, 상당히 많이 걸리시지 않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동수나 또 다양한 주거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뭐 타워형이든 이제 일자형이든, 그래서 이런 평면을 고르고 이걸 한 200개 정도 모집하는데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더욱 다양한 타입의 이런 공동주택 단지를 레빗 안에서 자동화를 하실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 내용이었고요. 이 내용 또한 이제 유선 엔지니어링의 이제 진명재 실장님과 함께 되게 심도 깊은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실질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다이나모 스크립트의 자동화를 구현하고 싶었고요. 사실 자동화에 대해서의 그 스크립트의 완성도는 되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계획하는 그 사람의 손 터치, 그 다음에 사람의 생각을 자동화 알고리즘으로 한 번에 뿅 하고서 만드는 거는 아직 쉽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금 보시는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내용을 잠깐 보여드렸고, 더욱 실무자분들께서 쓰실 수 있게끔 한 게 이런 법규 검토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배치에 대한 내용을 빠르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다이나모 플레이어를 통해서 빠르게 이거 법규 이거 다 체크했을 때 이 부분이 에러가 납니다. 이걸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그룹을 하거나 어떤 색상을 표현하거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맞춰서 진행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다이나모 스크립트를 실무에서 진짜 쓸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이 화두가 저는 많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런 법규 검토 자동화, 다음에 나올 이제 최대 세대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까지 다이나모로 만든 프로젝트들 중에서는 가장 고도화가 시간이 많이 투입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배치가 이렇게 하단으로 돼 있는데 세대수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 대지에 있는 법규들을 확인해서 최대 세대수를 찾아주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법규 검토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이나모 스크립트를 통해서 역으로 계산해서 결과값을 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이런 공동주택 자동화 쪽까지 좀 레빗에서 다른 플러그인을 안 쓰시더라도 레빗만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실무자들 분들의 의견을 지금 모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월 정도에 저희가 이제 이런 가이드라든지 전체적인 계획을 이제 오픈을 해서 함께 이제 소통을 하면서 진짜 실무에서 쓸 수 있는 다이나모, 자동화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를 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이제 단계별 자동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문경훈 연구원께서 저희 다이나모 팀에 같이 참여를 하신 다음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드릴 사례는 공간 배치 자동화입니다. 공간별로 여러 데이터를 입력한 엑셀 파일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거실, 주방, 식당, 침실, 창고 등 세분화된 공간을 한 번에 실행시키기보다 1순위, 2순위로 공간의 중요도를 구분하여 단계별 공간 배치 자동화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결과물 사진을 보시면 우선시되는 거실이나 주방, 침실과 같은 공간을 1순위 카테고리에 두고 1차로 GD를 실행시키면 생성된 결과물을 사용자 임의로 배치를 수정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1차에 배치 수정한 공간들을 인식하여 2차적으로 나머지 공간에 대해 GD 실행과 배치 수정을 해준다는 개념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공간 배치 자동화 GD 실행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지와 공간 배치를 할 영역을 불러온 상태에서 GD를 실행시키고요. 공간 데이터가 들어간 엑셀 파일을 불러오고 해당 사이트를 선택해준 후 작성할 케이스 개수를 지정하고 실행해주면 결과물들이 생성이 됩니다. 이후 마음에 드는 케이스를 선택하여서 요소 작성을 해주면 레빗상의 공간이 작성하게 되고 건축가는 이를 본인의 입맛대로 배치를 수정하게 됩니다. 2차 배치도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을 시켜주고요. 마무리로 사용자가 배치를 수정해서 완성을 시킵니다. 이렇게 주요 공간, 부속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단계를 나눠 자동화를 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조건들에 부합하는 케이스들을 적은 솔루션 안에서 찾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이 케이스가 시사하는 바는 이제 앞장에서 잠깐 보셨듯이 1차와 2차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실행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동화로 한 번에 뿅 하고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기를 저희도 모두 꿈꾸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진행을 했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설계에 대한 경력이 많으신 분들에 대한 그 인간적인 휴먼 리소스, 뭔가 손터치 이런 부분들을 구현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되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D로 한번 쫙 돌려놓고 결과물을 확인한 다음에 이 부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결과물을 배치를 하고 살짝 수정을 하고 그 결과물에서 다시 한번 GD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필요한 공간을 먼저 배치하고 그 다음에 서브 공간을 다시 GDD로 돌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근 이슈는 한 번에 모든 걸 자동화로 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자동화를 해서 프로세스를 좀 더 쪼갠다. 이런 개념이 요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사례는 도면 자동화인데요. 이제 저희가 무언가를 만들 때 요구되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치수선을 만들려면 치수선의 기준이 된 라인 2개가 필요하고 치수를 어디에 위치할 거냐라는 것을 지정을 해주죠. 이처럼 이제 해당 사례는 주석 작성의 기준이 되고 요구가 되는 데이터들을 고려하여서 아래 이제 7개의 치수선, 단면선, 주석선, 실 정보, 레벨 마커, 방위표, 도면명 등을 각각 클릭만으로 실행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또한 이제 앞서 설명드린 공간 배치 자동화처럼 한 번에 7개를 뿅 하고 작성하는 것이 아닌 이용자의 요구와 사용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각각의 실행 파일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선 이제 영상을 보시면 이제 시트에 작성할 뷰에 대한 평면도를 배치해 주고요. 그 다음 다이나모 플레이어를 실행시켜서 각각 원하는 파일을, 주석 파일을 실행시키게 되면 영상과 같이 이제 본인이 작성한 기준에 부합하는 태그들이 각각 배치가 되게 됩니다. 네. 네. 제가 부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도면 자동화에 대한 이슈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식으로 주석이라든지 뭐 치수 이런 도면의 요소 하나들을 자동화하는 부분이 예전에 이제 오토데스크 최용성 부장님과 함께 했던 그 빔 가이드북 2에도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트렌드로 봤을 때는 이제 전체적인 도면을 마감 짓는 그런 내용들을 한 번에 하시고 싶으신 이슈들도 종종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레빗박스 자체에서도 이렇게 시트를 배치해서 이미지와 같이 어떤 레이아웃으로 이제 뷰들을 자동으로 배치해주는 기능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뭐 실제 도면에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실무에서 쓰시고 싶으시다라는 그런 요건, 뭐 요구가 있으신 분들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네,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하시게 디벨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되게 요소들은 너무 많고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사례는 흑마기 가시설 자동화인데요. 이는 이제 올해 들어서 토목 분야 쪽에라던가 건축에도 이제 건물을 짓다 보면 이제 토목 분야를 활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슈가 되어서 제가 이제 컨셉추얼하게 작성을 해본 건데요. 이제 미리 작성되어 있는 지층과 구조물을 인식해서 이제 뭐 시트 파일이나 띠장, 사보강제 등 이제 사용자가 지정한 간격이나 조건에 맞게 작성이 되도록 하고 2차적으로 이제 작성이 된 흑마기 가시설에 따른 터파기가 진행되도록 개념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이제 지형과 구조 기초가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형에 이제 각각 지층의 이름을 기입해 주고요. 이제 플레이어를 실행하여서 실행하면 흑마기 가시설을 1단계로 이제 실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기준이 될 구조 기초를 선택해 주고 이제 뭐 구조체와 시트 파일 간격, 뭐 아니면 띠장에 대한 뭐 속성 정보, 아니면 띠장 개수, 그리고 띠장이 배치될 간격이라던가 말뚝이 근입될 길이 같은 것을 지정을 해 주어가지고 실행을 시키면 영상과 같이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상태로 두면 이제 내부에 이제 형태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2단계로 이제 기존의 지층을 없애고 재생성하는 터파기를 진행하는 것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레빗 모델링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제 그 포인트를 아실 거예요. 그거 지형 이렇게 해놓고서 뭐였죠? 패드였나요? 그렇죠? 네, 맞아요. 패드 기능 쓰면은 이렇게 그냥 딱 자동으로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하냐? 뭐 이런 의문도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저희 같이 이렇게 뭔가를 테스트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물량을 뭔가 뽑아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살짝 기능들을 우회해서 뭔가 다이나모 안에서 뭔가 형태를 다시 레빗으로 투입시키고 빼내고 가공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테스트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문경훈 연구원께서 이렇게 샘플적인 컨셉적인 내용으로 만들었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법규라든지 규칙 이런 부분들을 추가하게 되면은 한 단계씩 이제 실무에서 더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상상지나 자사교육 사이트인 상상플렉스와 다이나모 팩토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제 상상플렉스 같은 경우는 상상지나 자사교육 플랫폼이면서 모든 강의를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토데스크 프로그램 설치에 관한 가이드나 흔히 발생되는 오류에 대한 해결 방법, 프로그램별 기능에 대한 가이드나 제품 및 분야별 학습 강의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제 저와 조원호 팀장님께서 함께 운영하고 있는 다이나모 팩토리도 있는데요. 혼자 이제 독학하기 어려운 다이나모를 프로그램 내에 있는 샘플 파일을 토대로 가이드해주는 기본 강의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가이드 중에서도 이제 화면과 같이 CSV 데이터 불러오기, 일람표 표기를 위한 파라미터 값 복사, 가로부 배치, 트러스 자동 모델링, 교란 받침 좌표를 활용한 겉업 모델 같은 샘플 파일을 활용한 연계 게시물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람표 표기를 위한 파라미터 값 복사 같은 게시물 같은 경우는 BIM을 하시려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각 회사 기준에 맞게 원래 패밀리에 있는 데이터인데 그거를 이제 다른 파라미터 이름으로 해가지고 값을 복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간단한 일이지만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업무이다 보니까 샘플 파일을 활용하여서 어떻게 한 번에 복사해서 붙여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걸 게시해 놨으니까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 장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이나모 관련된 컨텐츠에 대해서 트래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도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요즘 다이나모 유저 그룹에서 이제 질문도 이제 좀 많이 적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이제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저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라든지 이제 좀 사용하시는데 좀 손을 놓으셨다가 다시 시작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걸로 제가 파악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컨텐츠들을 한번 쭉 보시고 이제 뒤쪽에서 설명드릴 이제 질의하는 사이트 페이지도 있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열심히 답변을 드리려고 했지만 살짝 딜레이가 되고 있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더 이제 이번 웨비나를 기점으로 되게 다양한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질문에 의해서 답변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트래픽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다이나모에 대한 질문 이런 부분은 여과 없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왓츠뉴 게시판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나모 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업데이트되는 최신 버전에 대한 릴리즈를 게시해 놓은 곳인데요. 이제 영어로 되어 있고 그때그때 이제 확인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고객님들께서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고객님들께 공유드리기 위해서 작성을 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노드나 기능에 대해서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금 조원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팩토리 사이트에 질문 및 의뢰 게시판이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검토 관리하고 있으니까 혼자 다이나모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게시물 올려주시면 이렇게 양식에 맞게 질문과 파일 첨부해서 올려주시면 간단한 영상과 함께 설명을 해드리니까 많이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메인 콘텐츠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저와 이제 작년에 좀 많이 대화를 나누신 박사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데 간략하게 향후 계획이라든지 비전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어떤 이런 자동화 개념은 저희 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 관점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동화 기술이 결국에는 건설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령화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이제 건설 산업 전반을 설계 자동화를 통해서 디지털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올해는 조금 더 머신러닝이나 AI 이런 쪽 분야를 함께 이제 결합하는 연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우주에 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주 기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저도 이제 그쪽 분야에 이제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주 분야의 건설 자동화까지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분야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네요. 레빗에서 우주를 한번 재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상상진화에서 문경문 연구원과 이제 이재욱 박사님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작년에 솔직히 이제 박사님 이외에도 되게 많은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전체적으로 공개해드리고 이러지 못하는 부분도 되게 많이 있고, 알고리즘적으로 저희도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컨셉추얼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정제시켜서 이렇게 가이드를 드릴 수 있는 자료를 많이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어느 정도 내용이 끝나서 질문 사항 잠깐 몇 가지 정도 받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모델을 통해 생성된 알트들 가운데 적합한 모델 선정하는 것도 참 큰일이더군요. 네, 결국 해당 알고리즘을 생성하고 생성된 알트에서 최적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업무 생산성을 증가시킬까요? 네.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좀 저도 화두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레빗 다이나모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서 저는 궁극적으로 파사드 디자인이라든지 메스 자체의 좀 컨셉추얼한 디자인을 좀 실용적인 단어 이외에 디자인적인 부분으로 풀어내는 걸 욕심을 좀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사무소에서 질문이 들어오는 외부 마감의 그 파사드적인 뭐 루프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제 GD로 풀어드리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질문을 받아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생산성 증가가 최종 목표인데 이걸 되게 쉽게 이제 생산성까지 증가시키려면 어느 정도 이 알고리즘을 최적화하는 조금 숙련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실무에서 사용할 때 하나하나 움직이거나 하나하나 바뀔 때마다 법규가 바뀌어서 수정을 되게 많이 해야 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상진화라든지 저희 다이너모 유저그룹에서 많이 하는 부분이 그런 최적화 작업을 도와드리는 일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저희한테 어느 정도 제시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프로세스 이런 걸 역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쭉 확인을 해주시면 질문 주시면 저희도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두 분도 이렇게 좀 이렇게 뭐지 한 개씩 찾아주세요. 제가 스크롤을 혼자 내리고 있어서. 네. 이제 제가 요거 한번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렇게 생성된 AI 알트로부터 최적의 구조상 혹은 안정성과 미적 감각을 고려한 모델을 자동으로 선택해주는 툴은 없을까요? 아직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일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이 기법 자체는 설계자를 대체해 준다기보다는 설계자를 도와주는 툴로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가의 손길은 여전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아까 최초에 주셨던 질문 자체가 어떻게 이제 그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 줄까 이 문제였는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평가 요소를 넣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조적 성능을 뭐 80% 이상 만족하는 알고리즘을 넣어야 되고요. 또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을 평가할 수 있는 이 요소를 우리가 알고리즘으로 구현을 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 말은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노드나 어떤 그 디자인적인 다양성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 디자인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요. 사실 이 부분도 저희도 현재도 사실은 조은 팀장님과 또 상상진과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는 분야고, 이 부분이 올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또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네. 그런 최적화에 대한 이슈랑 이런 부분을 저도 이제 유튜브 활동을 많이 못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을 좀 깊이 풀고 이제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긴 한데요.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이슈와 계속 부딪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질문들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수학적 최적 검출값을 작용해서 설계 시 오차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죠. 이 오차 범위, 일단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제가 사용하는 부분에서 실시 단계, 뭐 LOD 막 350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패밀리에 대한 더 디테일한 활용, 이런 쪽에 포커싱이 돼 있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활용해서 만들어 놓은 모델을 자동으로 배치한다라든지 그런 프로세스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셨던 뭐 오차, 설계 오차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법규라든지 그 사이트에 대한 형태의 현황을 좀 수치화시켜서 오차 범위는 최소화로 줄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차 범위 이외에 나오는 결과값은 보여주지 마라고 이렇게 명령을 영어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활용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2개 정도 제가 봤는데요. 질문을 현재는 쉐입에 대한 최적화라기보다는 유사도 중심 같긴 한데 어떤 컨스트레인, 뭐 구속 조건 이런 걸 넣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부터 계속 이제 지오메트리에 대한 이런 혼자 연구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뭐 말이 좋아서 연구지 혼자서 이제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놀았던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 쉐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메싱을 쉐입으로 해서 할 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다이나모를 돌려서 쉐입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트리 구조를 만들게 되면 엄청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질문이 오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어떤 결과값을 만들 거냐에 따라서 저런 구속 조건 관련된 뭐 인풋 아웃풋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되게 다양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은 좀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을 역으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구속 조건을 이런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애드인 개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주셨는데요. 궁극적으로 이제 소주연구님도 이제 같이 이제 일을 하고 계셔서 제가 이제 작년에 프로젝트를 여러 가지 다이나모 GD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다이나모로 끝날 프로젝트가 있고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으로 끝날 프로젝트가 있고 이게 아닌 경우에 애드인으로 그냥 개발을 해야 될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개발을 하고자 하는 거에 있어서 다이나모로 끝낼 거냐 아니면 다이나모를 거쳐서 검토, 최적화를 한 다음에 알고리즘을 정제시키고 애드인으로 개발할 거냐 이런 스텝 바이 스텝이 조금 프로젝트의 성격 혹은 하고자 하시는 자동화의 목표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투입될 때도 있고 이제 소주 장군님이 투입될 때도 있고 이런 경우의 수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허심탄회하게 저희랑 좀 이야기를 해보시고 저희는 이런 프로세스도 괜찮을 것 같고 최적화하는데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저희가 역으로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 많이 주셨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최대한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을 따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좀 Q&A 시간까지 만들었고요. 경은 연구원은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떠셨나요? 제가 이번 웨비나가 처음이어가지고 이제 좀 잘 준비한다고 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어떠셨나요? 박사님은 어떠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상진화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아서 그 제가 생각한 알고리즘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었고 또 구현할 수 있었고 또 발전시킬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또 이를 또 다양한 분들에게 또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연구소에 있다 보니까 R&D 중심이긴 한데 좀 더 실무자들과도 소통을 하고 좀 다양한 기회를 더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저도 이제 느낀 점은 이렇게 연구기관에 계신 분들과도 이야기를 하고 실무에 계신 분들과도 이제 다이나모의 고도화 작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연구원에 계신 스페셜 게스트를 초대를 해드렸지만 다음번에 이제 웨비나를 진행하게 되면 직접 실무자분들도 이렇게 초청을 해서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과 이런 의뢰 같은 거 많이 주시면은 저희가 성실성의껏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과는 아마 뭐 올해 말쯤에 한번 다시 이렇게 자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다이나모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사례에 대해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